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향기로우면 스스로 향기로워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실감하는데 지나다니면 많은 분들이 김미화 씨 예뻐졌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아로마 향을 뿜는 두 남성분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면서 주선태 교수님, 김갑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스스로 어떤 향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 네네. 고기 냄새? 당연하죠. 그 삶의 풍요와 여유가 넘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고기 냄새가 몸에 가득히 이렇게 배어 있는 냄새. 그런 남자이고 싶습니다. 그런 남자이고 싶은 버스나 지하철 보면 그 냄새 별로 안 좋던데. 우리 김갑수 대표님은 저는요. 어떤 향이 나는? 온몸에서 은은한 와인 향이 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와인 향? 뭐 저는 기승전 술이니까요. 그 버스나 지하철에서 술 냄새 나는 냄새 만만치 않던데요. 안주를 뭘 먹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머무는 자리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앞에 그 머무는 자리가 안정적이면은 사람도 좀 이렇게 안정적인 것 같고 좀 편안한 것 같고 머무는 자리가 불편하면 왜 이렇게 좀 안절부절한다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저 일생이 전세 아니면 월세인. 근데 저는 뭐 안절부절이라기보다는 그 삶의 가치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른 제 좌우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에서 빚까지 내가지고는 집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는 계속 쫓기며 살잖아요. 빚독촉에 생활비 막 절약하고 저는 그렇게 사는 이보다 전세나 월세 이렇게 살면서 좀 즐기고 살자. 뭐 이런 주의자일 뿐이지 쫓기듯 살지는 않습니다. 그쵸. 다만 2년에 한 번씩 이사 갈 때 상황에 도착하면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집은 뭐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뭐 단지 뭐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철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한 2년 됐나요? 자꾸만 이 전셋값이 오르고 그리고 돈 빌려줄 테니까 싼 가격에 빌려줄 테니까 전셋값이나 사는 거나 뭐 비슷하더라고요. 돈 빌려줄 테니까 살아라고 막 주변에서 이럴 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제 착한 마음에 또 제가 귀가 얇지 않습니까? 정부 말 잘 듣고 국가적인 대승에 이렇게 힘을 보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샀습니다. 잘하셨네요. 빚내서 샀습니다. 제가 잘하셨네요 하는 게 뭐냐면 요새 미친 전셋값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뭐 전세, 월세,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예. 근데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카페 메뉴는 이겁니다. 월세 지출하고 애들 학원비며 학비를 뺀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생활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예,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제 이게 이제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단 말이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횡포가 그만큼 심하고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천정부지로 최소는 임대료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인 건데 2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 만료될 때마다 곧 우리에게 뭐 얼마나 이제 이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인상폭을 들이밀까 이런 공포 속에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은행과 여기저기를 막 전전하다가 더 싼 데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수도권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요. 심각한 게 그런 분들이 아주 뭐 넘치고 넘쳐나죠. 얼마 전에도 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후배 녀석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가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랑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겹쳐버렸네. 집주인이 갑자기 4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서 만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당장 일자리도 없어졌으니 대출도 하기도 이제 힘든 상황이죠. 1년 연봉이네요. 네, 결국은 이제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이고 이사 갈 때는 당연히 지금 살던 정이 겨우 들 것 같은 그 동네에서 아이는 아이들대로 전학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세입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지방도 뭐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덜하겠지만 이 창원 같은 게 큰 도시는 거의 뭐 서울하고 비견할 정도로 아, 비싸죠. 여기 비쌉니다. 예. 그거 전세값이 지금 뭐 4천만 원 얘기하셨지만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실제 이제 전국 주택 전세값 조사를 좀 해봤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6년 7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쉼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세값이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이 자그마치 50%. 그러니까 6년 만에 2배가 뛴 겁니다. 전세값이. 현재 아파트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평균 조사해 보니까 72.9%랍니다. 2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값이 평균적으로 1억 4천만 원. 이야, 그러니까 6천만 더 있으면 집을 사는 거야. 그 들리는 소문에 하면 서울에는요 전세값이 집값보다 예, 더 오히려 더 비싼데도 물론 이제 역전세죠. 호가지만 진짜 거래는 아니었지만 호가가 그렇게 된 데도 있다고 하니까 과연 정말 미친 전세값이다. 미쳤다고 얘기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집을 이러느니 차라리 집을 사라. 금리를 싸게 해줄 테니 이게 사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 초반기에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이미 실패로 검증된 바가 이미 다 나버렸고 그런 점에서 비단 집을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끊임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내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 신용평가기관이라든지 온통 그 금융 관련한 국제기구가 일관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곧 한국에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대란.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통제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얘기했지만 주인 입장에서 이제 이율도 낮아요. 그 전세로 돈 묶어 놓느니 차라리 그거 월세로 돌려. 그 월세가 많아지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이제 워낙에 낮으니까 이 전세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월세를 전환하면은 은행 금리보다 현재 서너 배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전세 살다가 이제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라는 것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설령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 그냥 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니 그냥 월급에서 떼어가지고 현금을 생돈을 매일매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세 전환이라는 것들은 급격한 가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집주인들이 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반영하는 금리 자체가 지나치게 높단 말이에요. 네. 현행 시중 금리가 기껏 해봤자 한 2, 3%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전월세 전환할 때 10%에 가까운 전환율로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그 차익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월세 값에 고통받는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 아까 말씀드렸던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뭐 청구권?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 조사해봤으냐 전월세 상한제는 말 네. 그대로 전세 월세를 올릴 때 이제 상한선을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냈던 전세금 5% 이내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그리고 이제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재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우리 보통 2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2년 계약이 끝난 뒤에 우리가 다시 계약서를 안 쓰면은 또 계약서 쓰면 계약비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계속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그 말씀만 들으면 세입자한테 엄청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시행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지금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야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도 이제 자료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은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이 임대 기간이 대부분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나도 여기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부분 있으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긴다는 것이 교육에 좋지 않고 자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연장을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했을 때 이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는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 기간이 연장이 돼서 크게 4년, 6년까지 갈 수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금을 대폭 올릴 거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주장하신 바에 의하면 이미 집값의 70, 80%까지 전세금이 와 있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집값에 초과하는 전세까지 등장한 마당에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싼 전세금을 얼마나 올리겠어요. 저는 이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안, 여기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가진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전월세 상환제 도입,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 나오셨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입자 협회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런 협회가 있었네요. 전세가 뭐 끝도 한도 없이 오르고 또 월세도 또 덩달아서 오르고 정말 못 살겠다. 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네. 저만 하더라도 이제 3년 전에 무려 50%를 올려달라고 해서 한 번에. 그렇습니다. 제가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 할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신뢰가 안 된다면 금액으로도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금액은 저희 자녀들이 볼까봐 좀 신경 써요. 그러시구나. 저희 장모님도 보시고. 네. 그러면 지금 하여튼 그 전세 살고 계세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국 세입자 협회 대표시니까. 예, 그런 걸 겪고 나니까 뭐 이게 그냥 울분이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시장에 가서는 물건 살 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저쪽 가서 사면 되는데 예. 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마음대로 뭐 이렇게 옮기게 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다. 쭉 머물 권리다. 그러니까 머물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세입자 위해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가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물가 이상 좀 올리지 마라. 그동안 많이 묻다 아이가. 예. 이 경상도 말 잘 안 되네요. 예. 근데 이제 물가 수준으로 이게 올라주면 그 전에 그 어떤 소득 관계는 그래도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막 뭐 올려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까막같이도 집이 있는데 사람이 이게 안정적으로 살 집이 없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그 어려운 말로 쓰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속 거주권 쭉 사는 좀 살 수 있게 한 해다오. 곳에 쭉 살게 해다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다 내고 있는데 왜 못 살게 다른 데로 2년마다 옮기게 하냐 이런 걸 갖다가 현대판 강제 이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살아도 끝까지 쭉 살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세입자 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몇 개념이 년, 바뀌어야 됩니다. 네, 몇 예. 년으로 좀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 쭉 사는 경실련 같은 데는 이제 6년을 주장하고 최소한 네. 그러는데 최소한 이제 저희는 9년은 보장돼야 된다 하는 게 전국 세입자 협회 입장입니다.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작용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1990년도에 이제 전세 계약을 1년에서 이제 2년으로 이렇게 밀렸지 않습니까? 그때 전세값이 확 뛰었거든요. 90년도 그러니까 8, 9년도 법을 만들었더니 90년도에 16%가 올랐다. 그러니까 폭등이다 이러는데요. 그 바로 전해에 17% 올랐고요. 그 바로 전해에 13% 올랐고 그 바로 전해에 19% 올랐습니다. 그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 올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중이었다. 4년 동안 평균 16%가 올랐는데 그 해 만든 해에도 16%가 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오히려 떨어져 가지고 뭐 거의 뭐
4% 평균으로 5, 6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도 안 하고 앞에 얘기도 안 하고 그것만 쏙 빼갖고 모두 얘기를 정리하고. 하면 예. 좀 곤란하다는 오케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달콤한 유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 수입으로 재미를 못 보면은 이제 임대 사업하는 걸 이제 꺼려할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세난이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임대인들은 지금 전세가율이 70%에 이르렀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더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서 이제 전세가율이 90%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요.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세입자가 경매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인도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죠. 자기가 회수 못하면 경매 예, 붙여버릴 예, 수도 역으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서로에게. 겁니다. 그리고 소비가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올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들의 호주머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주택이 줄 거다 이러는데요. 이미 주택이 100% 지금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임대인이 이게 상한제가 되었으니까 내 집을 폐쇄해야지 하면서 뭐 때려 부실 일도 없고 또 그 집에 대해서 난 임대 안 내놓을 거야 이럴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있는 집이 딱 있는 건데 그 속에서 관계만 좀 변화되는 건데 지금처럼 매점 매석에 의한 폭리 이것을 좀 눌러주자. 폭등 방지법이 전월세 상한제라고 저는 확실히 봅니다. 동의하는 방법이 2년 살다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집 막 씁니다. 근데 그럼요. 더 산다 그러면은 그럼요. 깨끗하게 잘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을 좀 겨냥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시행을 좀 하고 앞으로 차차로 늘리자. 이런 근데 그거 의견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취약계층이 어디까지냐? 인구 5%냐? 그 차상위 계층이 인구 5%거든요. 그것까지. 근데 네. 대략. 그런데 그러면은 인구 5%만 적용하자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재산을 바꿔놓고 취약계층으로 또 있을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평수별로 하자 그러는데 가족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고 또 어디 또 지방도시나 강북권 같은 경우는 또 평수가 넓어도 강남의 좁은 것보다 훨씬 또 쌉니다. 네.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금액도 상한을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3억으로 정해놓으면 3억 1천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전세값 올리라고 승인해 주는 거죠. 예. 자, 전국 세입자 협회 대표로서 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가치관과 철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을 부동산으로 보지 말자. 집은 집으로 보자. 집은 삶의 안식처로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오신 모든 분 부동산에서 주무시고 부동산에서 출근하고 부동산을 생각하다가 부동산으로 퇴근하셨는가? 그러면 동의 안 하죠. 그래서 집은 따로 별도로 구분을 해야지 동산, 부동산 이런 가치관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를 절대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계 포화 상태에 와서요. 네. 보수적인 신문마저도 이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된다. 시민단체가 말하는 거 좀 듣고 어떻게 좀 해라. 네. 이런 사설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약간 뿌듯해하고 있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하다. 전국 세입자협회 대표 우리 최창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아니, 저 핵심을 제대로 찍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의식주에 관한 한 의식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어서는 곤란하겠다. 집이라는 것들이 한 공동체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니와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나름대로 어떤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옹기종기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 공간인데 이거를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고방식 바꿔야 된다. 저도
집은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되게 그 공감이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집은 일단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세입자 보호 정책은 단점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논리상 또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재의 가장 시급한 그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준비 여건이라든지 또는 그 세입자의 고통이 있는 만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반대분에 대한 생각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 정부 또는 과거 정부가 이끌어왔던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는 항목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방법은 찬성 쪽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긴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수의 투자자들 측면에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주택시장을 외면해서 다른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 부동산 산업, 주택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은 됩니다. 그 부동산 산업이 일어나야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먹고 살고 또 도배하시는 분, 이사업체 하신 분들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 분이 예를 들어서 5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네. 치면 그걸 다 임대 사업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집이 줄어들 리는 없는 거고 그것은 그냥 그 수익이 줄어들 뿐이지 집을 뭐 접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집을 갖고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여건을 보면은 10채의 집이 내가 사는 집 이외에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10채 중에 전세가 5개, 월세가 5개입니다. 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집을 내다 팔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 수입을 가지고 다른 데에 또 갖다 돈을 쓰거나 또는 돈을 갖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상당한 유동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생산력 있는 거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이 동맥경화에 걸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의 투자 목적으로 갖고 집을 다수 갖고 계신 분들도 전월세 상한제가 즉각적으로 도입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집을 팔고 돈을 그냥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이 경제 흐름에도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세입자가 오히려 더 힘들 네, 거다. 강 교수님 해외 사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이제 유럽 국가에서 그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독일의 전셋값을 잡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다른 선진 국가에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반대편에 계신 분들도 무엇인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보완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일정 정도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이하이신 분들에 해당되는 세입자부터 점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이런 점진적인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또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정 금액 이하이신 세입자분들을 보호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그 제도에 따라주신 그 투자자들,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예를 들자면 세금을 조금 더 할인해서 깎아준다든지 이런 세제 혜택이 보완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도입을 하자 말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이신 세입자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택을 구입하셔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저는 걱정인 게 빚내서 집 사신 분들 되게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 지금 이제 세해 받아가지고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2017년에 뭐 과잉 공급이다 그래서 뭐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떨어지겠죠. 하겠느냐. 예. 그러면은 달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달세값도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전월세 상한제의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가 있으면은 그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달세를 좀 적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세입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떨어져 가지고 세입자분들께서 야 나는 더 싼 이자에 싼 월세를 주는 데가 있으니까 난 나갈 테니까는 달세를 깎아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달라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어렵게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는 또한 집값이 폭락할 경우는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는 전월세 하한제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보호전을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는 그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지만 그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서부터는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의 고충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그 고충이 완화되는 만큼 결국은 또 반대편에 섰을 때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고충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그 양면에 뭐 칼이라 할까 날이라 할까요? 한쪽 편이 고통을 받으시면 이쪽 분이 좀 이득을 더 가져가는 거고 이쪽 분이 이득을 가져면 이쪽 분이 조금 더 고충이 가중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양측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묘안을 만드는 것들이 무척 중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이 집이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투자의 대상이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그쪽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전체 산업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분들이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택 시장을 떠나버리면은 전체 산업에서 20% 이상 차지하는 주택 산업 전체가 붕괴되면은 그 고충은 상당수의 저소득에 해당되신 분들까지 고충이 따라갈 수 있는 여파가 미친다. 그래서 국가 경제, 국가 산업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것들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 있는 투자자분들 또는 투기를 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까지 완전하게 그분 입장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반대하는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차원, 지역 경제적인 차원, 주택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이 투기 목적이 됐던 투자 목적이 됐던 간에 어느 정도 흐름이 흘러가는 것들의 연결고리는 일정 정도는 유지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다주택자들이라고 해서 뭐 그분들이 그 하는 투자 장식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님 말씀까지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집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은 투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들이 자꾸만 집을 통해서 집을 사는 거를 통해서 부를 축적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상이 되면은 좀 곤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에 관련돼 갖고서는 이게 우리 문화잖아요. 집이 없는 서름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였었는데 항상 그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가진 자보다는 좀 안 가진 자들의 위한 그런 제도나 정책이 되는 것이 좋은 사회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그 부의 양극화를 줄이는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머무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엄동설한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집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분 한 분도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